우리 집 식모가 제일 부지런하지? 맞아요. 30년을 부려먹었으니 본전은 뽑은 거죠. 새벽 4시 반 혼자 제사 음식을 차리며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월급을 받아본 적 없던 며느리.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대놓고 외칩니다. 얘는 우리 집 식모야. 데려다 쓴 거지. 마음에 안 들면 나가. 그날 연숙은 통장에 달랑 47만 원을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억울함은 있었지만 소리내어 따질 힘조차 이미 다 써버린 뒤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식모 취급받던 아내의 이름이 어느 날 발효꿀 브랜드 공동이사 명단에 조용히 올라가고 검은 세단이 시골 마을로 들어옵니다. 30년을 참고 살았던 여자가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서기 시작한 이야기. 탐욕과 무시로 얼룩졌던 그 집 앞에서 연숙이 선택한 건 복수가 아닌 존엄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가슴 깊이 울리는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 연숙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창밖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이웃집게 한 마리만이 멀리서 낮게 지저대고 있었죠. 부엌 형광등 하나만 불을 밝힌 채 김연숙은 혼자였습니다. 나이 59. 결혼한 지 꼭 3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아직 가족 중 누구도 눈을 뜨지 않은 시각, 연숙의 손은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삿날이면 늘 그래왔습니다. 부침가루를 개고 동태를 손질하고 시금치를 데치고 탕국 냄비를 불 위에 올리고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이 새벽 연숙은 단 한 번도 누군가가 옆에 와서 도와주기를 기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기대라는 걸 잊어버린 지가 이미 오래였으니까요. 식탁 위에는 제사 목록이 적힌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가 직접 써내려간 글씨였습니다. 전만 해도 동태전, 두부전, 고기전, 명태포전까지 4가지였고 나물은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콩나물, 무나물까지 5가지였습니다. 거기에 제수 과일 손질, 탕국, 밥, 술까지 혼자서 다 해내야 할 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둘이라지만 작은 며느리는 아기가 어리다는 이유로 오늘 제사에 빠졌습니다. 결국 남은 건 연숙 혼자였죠. 기름이 달궈지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우기 시작할 무렵 계단 위에서 목소리가 내려왔습니다. 연수가 전 부칠 때 기름 아끼지 마라. 손님들 눈치 보인다. 시어머니 박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슬리퍼 끄는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직접 내려와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침실 문을 열고 내지르는 목소리였죠. 30년 동안 귀에 박힌 그 목소리의 결은 항상 같았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부탁도 당부도 아닌 그냥 명령이었습니다. 연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들고 있던 부침개를 조용히 뒤집었습니다. 치익하고 기름이 튀었습니다. 그 소리가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숙은 상을 차리고 차를 내오고 어른들 술잔을 채웠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2달째 왼쪽 무릎도 시큰거리고 있었지만 앉아서 쉴 틈이 없었습니다. 누가 연숙더러 잠깐 쉬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시누이 선희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딸 연숙보다 3살 어렸지만 이 집안에서는 연숙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죠. 핸드백을 현관에 툭 던지듯 내려놓으며 들어오더니 부엌을 한번 들여다보고는 희죽 웃었습니다. 우리 집 식모가 제일 부지런해. 농담처럼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선희는 그 말을 하고 나서 바로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웃음기가 채 가시지도 않은 채로 연숙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식모.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맴돌았습니다. 전 부치는 냄새가 부엌 가득 퍼지는 동안 연숙은 잠시 자신이 서 있는 이 공간을 낯선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기름때가 낀 레인지 후드, 너무 많이 써서 손잡이가 닳아버린 프라이팬, 오늘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여손들. 나는 며느리 아닌가요? 말은 목구멍에서 맴돌다가 그냥 삼켜졌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 준호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쥔 채로 채널을 천천히 돌리며 아내가 새벽 4시 반부터 혼자 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아무런 무게를 두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연숙이 부엌에서 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숙의 하루는 30년 동안 이런 식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부엌에 서는 것으로 시작해서 빨래를 돌리고 손주 유찬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시어머니 약을 챙기고 장을 보고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마치면 밤 11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그 긴 하루 동안 연숙이 앉아서 밥을 먹는 시간은 채 10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식탁 끄트머리에 쪼그리고 앉아 반찬 한두 가지만 놓고 후다닥 먹는 시기였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고생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연숙이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인 건 29살 때였습니다. 충청도 산골 가난한 집에서 자란 연숙에게 서울 변두리 이 집은 그래도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남편 준호는 공장 현장직이었지만 성실해 보였고 시어머니 박순자는 처음에는 살갑게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면서 준호가 공장에서 쫓겨났고 살림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집안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연숙이 뭔가를 원한다거나 뭔가 불만이 있다거나 하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굳어져 갔습니다. 돌아갈 친정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연숙이 30대 초반에 일찍 돌아가셨고 오빠는 사업에 실패한 뒤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연숙에게 이 집은 선택이 아니라 그냥 버텨야 하는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뭐가 억울해도 뭐가 서러워도 그냥 참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울음이 나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워낙 오래 참아서인지 감정이 무뎌진 건지 아니면 슬픔조차 사치라는 걸 몸이 먼저 알아버린 건지 그냥 손을 움직이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또 하루가 오늘도 그냥 참으려 했습니다. 기름 위에 부침개를 올리며 연숙은 창밖으로 시선을 한번 돌렸습니다. 바람도 없는 흐린 아침이었습니다. 마당 귀퉁이에 심어놓은 국화가 아직 피지 않은 채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연숙은 그 국화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다시 프라이팬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사는 오후 2시였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제사 준비가 끝난 건 오후 1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연숙은 행주로 손을 닦으며 부엌 문틈 사이로 거실을 내다봤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의 남동생 내외, 준호의 사촌형 내외, 그리고 시누이 선희와 선희 남편까지 모두 6명이 소파와 방석에 나눠 앉아 왁자하게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연숙은 그 안에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연숙의 자리는 부엌이었으니까요. 제사가 끝나고 음복자리가 차려졌습니다. 연숙이 상을 들고 거실로 나오자 박순자가 술잔을 들며 흡족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오늘 제사 음식이 마음에 든 모양이었습니다. 나물 무침이 간이 딱 맞는다느니, 동태전이 올해는 잘 됐다느니 하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칭찬이라면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에는 연숙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음식이 맛있다고 했지 연숙이 수고했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연숙은 조용히 빈 그릇을 채우고 술잔에 술을 따르고 부족한 반찬을 더 가져다 놓았습니다. 존재는 이때 사람으로서의 무게는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박순자가 술잔을 높이 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제사를 잘 지낼 수 있는 게 다 복이요. 복? 맞장구가 터졌습니다. 준호의 사촌형이 어머니 복도 많으시다며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자 박순자가 연숙 쪽을 힐끗 쳐다보더니 술기운이 오른 얼굴로 말했습니다. 얘는 우리 집 식모야. 데려다 쓴 거지. 찰나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웃음이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술잔을 손으로 가리며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들어 연숙을 흘끗 바라봤습니다. 가벼운 웃음이었습니다. 농담처럼 여기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연숙의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엌 쪽으로 다시 돌아가면 됐습니다. 늘 그랬듯이 못 들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자리를 피하면 됐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참는 게 편했고, 참는 게 익숙했고, 참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연숙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말이 나와버렸습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박순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선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연숙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잠깐 공기가 멈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선희가 먼저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 사실이잖아. 그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날이었습니다. 연숙이 처음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선희는 연숙을 그런 눈으로 봐왔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온 여자, 배경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여자. 선희에게 연숙은 오빠가 데려온 아래 것이었습니다. 박순자도 거들었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나? 밥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됐지. 연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어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입술이 가느다랗게 떨렸습니다. 그때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낮부터 마신 술이 오른 거였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나가. 목소리가 컸습니다. 친척들이 일제히 시선을 아래로 깔았습니다. 민망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연숙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 말 좀 들어. 괜히 말대꾸하지 말고. 그게 네 자리잖아. 자리. 그 단어가 연숙의 가슴 한가운데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준호에게 연숙의 자리는 부엌이었습니다. 박순자에게도 선희에게도 30년 동안 연숙이 서 있던 그곳. 창도 없고 햇빛도 들지 않는 그 좁은 부엌. 연숙은 손에 든 국자를 식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이 고요해진 뒤였습니다. 연숙은 안방 구석 옷장맨 아래 칸에서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산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쓴 적이 없었습니다.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결혼 이후 연숙에게 여행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가방 안에 넣을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통장 한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30년 살림에서 연숙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물건이 그 정도였습니다. 가구도 가전제품도 심지어 부엌의 냄비 하나도 연숙의 이름으로 된 건 없었습니다. 다 이 집 것이었습니다. 이 집의 식모가 쓰는 도구들이었으니까요. 통장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47만 원이었습니다. 연숙은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30년 세월의 무게가 47만 원이었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옆방에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건너방에서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연숙은 가방 지퍼를 천천히 잠갔습니다. 현관문을 열 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연숙의 삶이 담겨 있는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짊어지고 살아온 무언가를 마당에 내려두고 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연숙은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렸습니다. 그래도 공기는 달랐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시는 바깥 공기가 이상하게도 조금은 서늘하고 조금은 선명했습니다. 버스는 새벽 첫 차였습니다. 서울 외곽 정류장에서 연숙은 무작정 올라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놓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냥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이 골목에서 30년 동안 연숙을 짓눌러온 모든 것들로부터 버스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멀어지는 걸 보면서도 연숙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서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충청도 방향 버스였습니다. 종점까지 가면 어딘가 작은 마을이 있겠지 싶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종점에 내린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충청도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이름도 낯선 작은 마을이었는데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풀 냄새가 훅 밀려왔습니다. 서울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습니다.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들판 냄새, 축사 냄새, 아침 밥 짓는 연기 냄새가 뒤섞인 그 공기가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자란 고향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었는지 마을 한가운데 작은 시장통에 천막이 몇 개 쳐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고추를 늘어놓고 앉아 계셨고 옆 천막에서는 두부를 팔고 있었습니다. 연숙은 시장통을 천천히 걸으면서 밥 냄새가 나는 쪽을 찾았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탄 이후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시장통 끄트머리에 조그만 식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나무 간판에 시골밥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연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밀었습니다. 주인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나중에야 알게 됐는데 최복순이라고 했습니다. 연숙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앉아요 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공깃밥이 나왔습니다. 반찬은 겉절이와 멸치볶음, 두부조림이었습니다. 소박한 상차림이었는데 연숙은 그 밥 한 그릇을 오랜만에 제대로 앉아서 먹었습니다. 쫓기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식탁 끄트머리가 아닌 정면에 앉아서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연숙이 계산을 하려는데 복순이 손을 저었습니다. 혼자 온 사람 밥값은 안 받아요. 어디서 왔어요? 연숙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서울에서요. 복순이 눈빛을 한번 바꿨습니다. 무언가를 눈치챈 것 같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손 필요한데 당장은 돈이 많진 않아도 어떻게 할 거요?
그렇게 연숙은 그 식당에 남게 됐습니다. 일은 익숙했습니다. 아니, 너무 익숙했습니다. 쌀을 씻고 반찬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는 것. 30년 동안 몸에 밴 일들이었으니까요.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서는 복순이 가끔 옆에 서서 거들었고 장사가 끝나면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게 달랐습니다. 연숙이 힘들어 보이면 좀 앉아 쉬어유라고 했고 연숙이 만든 반찬이 맛있으면 솜씨가 있네요라고 했습니다. 소박한 말이었지만 연숙에게는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말들이었습니다. 사흘쯤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식당 앞 흙길에 낡은 1톤 트럭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짐칸에는 나무 벌통이 여러 개 실려 있었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내는 키가 크고 등이 넓었습니다. 얼굴은 오랫동안 햇볕을 맞아 검게 그을려 있었고 눈빛은 말이 없었습니다. 나이는 60을 조금 넘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벌총각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순이 연숙에게 귓속말로 설명해 줬습니다. 몇 해 전 마을에 흘러들어온 사람인데 산 중턱에 혼자 살면서 양봉을 한다고 했습니다. 결혼은 안 했고 사람을 잘 안 사귀고 장날에만 가끔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을 붙여봐도 짧게 대답하고 돌아가는 스타일이라 시원시원하지 않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벌치고 꿀 팔고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내가 벌통을 트럭 짐칸에서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혼자 하기에는 무거워 보였습니다. 연숙은 식당 앞마당을 쓸다가 그 모습을 보고 생각보다 먼저 발이 움직였습니다. 살면서 무거운 것 들어주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제가 잡아드릴게요. 사내가 멈추더니 연숙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뭔가를 가늠하는 것 같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이서 벌통 2개를 내렸습니다. 연숙이 한쪽을 잡고 사내가 한쪽을 잡아서 마당 한켠에 내려놓았습니다. 가까이 서자 꿀 냄새가 났습니다. 달고 묵직한 냄새였습니다. 벌통을 다 내리고 나서 사내가 말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연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에 왔어요. 식당 일 돕고 있습니다. 사내는 잠시 연숙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면 벌통 옮기는 거 좀 도와주실래요? 일당 드릴게요. 연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멈칫했습니다. 일당을 준다고 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마치 연숙의 시간과 몸이 그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듯이 30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박정우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62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말 맞다나 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숙에게 존댓말을 썼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낮춰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숙의 가슴 어딘가가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무너진 건지 녹은 건지 알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오래된 벽 한켠이 아주 조용히 소리도 없이 내려앉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나를 사람으로 대하네. 정우는 이미 트럭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연숙은 그 넓은 등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마당과 풀잎들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연숙은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다시 잡았습니다. 심장이 아주 조금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벌통 옮기는 일을 처음 도운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정우가 이른 아침 식당 앞에 트럭을 세우고 나타났습니다. 연숙은 마침 식당 문을 열고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별다른 인사 없이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일하고만 했습니다. 연숙은 복순에게 양해를 구하고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산길을 한참 올라가자
작은 벌판이 나왔습니다. 소나무 숲 가장자리에 벌통이 두 줄로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서 벌들이 낮게 날고 있었습니다. 연숙은 처음에는 벌이 무서웠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정우가 방충모를 하나 내밀면서 천천히 움직이면 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투가 어찌나 담담하던지 이상하게 겁이 가라앉았습니다. 연숙은 모를 쓰고 정우 옆에서 벌통을 하나씩 옮겼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 정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연숙도 굳이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연숙은 누군가 옆에 있어도 늘 혼자였는데 이 침묵은 달랐습니다. 무시하는 침묵이 아니라 그냥 같이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정우가 돗자리를 펴고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주먹밥 2개와 작은 유리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리병 안에는 짙은 황금색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꿀입니다. 드셔보세요. 연숙이 손가락 끝으로 조금 찍어 맛봤습니다. 달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꿀과는 달랐습니다. 처음엔 은은하게 달다가 뒤로 갈수록 묵직하고 깊은 단맛이 올라왔습니다. 혀끝에 오래 남는 맛이었습니다. 맛이 달라요. 시중에서 파는 꿀이랑. 정우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발효를 시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연숙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주먹밥을 먹으면서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벌들이 낮게 윙윙거렸습니다.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날 일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트럭 조수석 발판 쪽에 서류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길이 울퉁불퉁해서 차가 흔들리는 바람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연숙이 무심코 주워서 건네려다가 봉투 겉면에 찍힌 도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허청. 연숙은 자신도 모르게 봉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접힌 서류가 하나 나왔습니다. 특허 등록증이었습니다. 발명의 명칭 옆에는 한자로 빽빽하게 적힌 성분 이름들이 있었고 발명자 이름 칸에 박정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학력 기재란에 연숙의 눈이 멈췄습니다.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과. 연숙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정우에게 건넸습니다. 떨어졌어요. 정우가 봉투를 받아들며 잠깐 연숙의 눈을 봤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연숙이 얼마나 받는지 가늠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저씨, 서울대 나오셨어요? 정우는 앞을 보며 운전하다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잠깐.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숙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이 사람에 대한 그림이 조금씩 다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트럭, 그을린 얼굴, 말 수 없는 사내. 그런데 서울대 출신의 특허 등록증까지 어울리지 않는 조각들이었습니다. 며칠 뒤 복순이 귀띔을 해줬습니다. 정우의 꿀이 보통 꿀이 아니라는 얘기가 조금씩 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수 발효 공법을 써서 만든 꿀인데 당 수치가 낮아서 당뇨 환자도 섭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도시 쪽 건강식품 업체 몇 군데서 납품 문의가 들어왔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냥 산골에 사는 특이한 영감 정도로 알고 있었지만 알고 보면 보통 내공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연숙은 그 말을 들으면서 저녁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즈음부터였습니다. 마을에 낯선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한 게 장날도 아닌데 양복 차림 사람들이 시장통 근처를 서성이거나 마을 입구 쪽에 세워진 차 안에서 뭔가를 적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복수는 요즘 외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냐고 투덜거렸습니다. 연숙은 그들의 시선이
마을 전체보다 산 중턱 쪽을 향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우가 사는 쪽이었습니다. 한편 예상치 못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복순이 아는 서울 쪽 지인에게 전화가 왔는데 연숙의 전 남편 준호가 사업 실패로 빚에 쫓기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결혼한 큰아들까지 보증을 서줬다가 함께 공경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동네에서 체면을 잃어가고 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아들 잘 키워서 다 늙어 고생한다는 뒷말이 돈다고 했습니다. 연숙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 있는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상하게도 이미 연숙의 안에서 그 집은 조용히 꺼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숙은 식당 마당에 놓인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보지 못하던 별들이었습니다. 정우가 마을에서 올라가다가 연숙을 발견하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별 보세요? 연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는 잠시 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말없이 잠깐. 그러고는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던 발걸음이 멈추더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내일 벌통 이동이 있는데 시간 되시면. 연숙은 웃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작게. 오랜만에 얼굴에 힘을 빼고 웃은 것 같았습니다. 하늘에서 별 하나가 길게 흘렀습니다. 아침 일찍 산에 오른 건 연숙이었습니다. 정우가 전날 밤 마을 어귀에서 짧게 말을 남겼습니다. 내일 벌통 2주를 숲 안쪽으로 옮겨야 하는데 혼자 하기엔 하루가 꼬박 걸린다고 했습니다. 연숙은 새벽에 눈이 떠지자마자 복순에게 양해를 구하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풀밭을 지나면서 연숙은 이 길이 이제 낯설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몇 번 오르다 보니 어느새 몸이 기억하는 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발이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벌들이 없었습니다. 늘 이 근방에 오면 윙윙거리는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는데 그날은 그 소리가 없었습니다. 고요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비어 있는 것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연숙이 발걸음을 빠르게 옮겨 벌통 쪽으로 가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벌통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2줄로 가지런히 놓여있던 벌통이 여러 개 넘어져 있었고 일부는 뚜껑이 열린 채 뒤집혀 있었습니다. 땅바닥에 벌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무더기로 소리도 없이. 연숙이 가까이 다가가자 코끝에 이상한 냄새가 걸렸습니다. 화학적인 냄새였습니다. 자연에서 날 수 없는 냄새였습니다. 누가 벌통에 농약을 뿌렸어요. 연숙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메아리가 산을 한번 울리고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숙은 쓰러진 벌통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죽어있는 벌들을 바라봤습니다. 정우가 몇 년 동안 공들여 키운 것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관리하고 계절마다 꽃을 찾아 위치를 옮기고 발효 조건을 맞춰가며 지켜온 것들이었습니다. 연숙은 그게 얼마나 오랜 공이 들어간 것인지 몇 주 사이에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한참 뒤에 정우가 올라왔습니다. 멀리서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더니 벌통 앞에 서자 움직임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연숙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냄새가 나요. 농약 냄새요. 누가 일부러 한 거예요. 정우가 무릎을 꿇고 죽은 벌 몇 마리를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슬프다기보다 무언가를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결국 일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짐작은 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연숙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짐작했다니요? 정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바닥의 벌들을 땅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일어서더니 연숙 쪽을 보지 않고 산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마을이 작게 보였습니다. 그 너머로 야트막한 산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우가 식당 마당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늦은 시각이었는데 연숙이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을 때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는 정우를 발견했습니다. 연숙이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말할 준비가 됐을 때 말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참 뒤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요. 형이 날 찾는다고 했습니다. 연숙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형이 대기업 식품회사를 하고 있어요. 꽤 큰 회사입니다. 연숙은 그 말의 무게를 천천히 가늠했습니다. 정우가 산골에 숨어들다시피 살아온 이유, 특허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이유, 낯선 양복 차림 사람들이 마을 주변을 서성이던 이유,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형과 오래전에 갈라섰습니다. 25년 전이에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오래된 감정은 이미 다 식어버린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경영권 다툼이었습니다. 형이 아버지한테 제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거짓 보고를 했어요. 증거를 만들어서 저는 쫓겨났고 형이 전부 가졌습니다. 그때 개발하던 기술도 형이 자기 걸로 만들었습니다. 연숙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 기술을 기반으로 형이 회사를 키웠습니다. 지금 그 회사가 건강식품 쪽으로 확장을 하려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제 발효꿀 특허가 걸린 거겠죠. 정우가 낮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씁쓸한 숨 같은 소리였습니다. 또 빼앗으려는 거예요? 연숙이 물었습니다. 정우는 대답 대신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 마디를 내려다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벌통을 만지고 산길을 오르고 혼자 버텨온 손이었습니다. 난 서울 안 갑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연숙에게는 그 단호함 안에 두려움이 섞여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싸우기 싫은 게 아니라 또 지는 게 무서운 것 같았습니다. 25년 전에 한번 모든 걸 잃어본 사람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연숙은 잠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의 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남의 집 부엌에서 달아온 손. 47만 원짜리 손. 그런데 연숙은 그 손을 천천히 들어 정우의 손 위에 살며시 얹었습니다. 정우가 굳었습니다. 연숙이 말했습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누군가 당신 편이 있어요.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평상 위 두 사람 사이로 소리 없이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숙의 손 위에 놓인 정우의 손이 아주 천천히 힘을 주어 잡아왔습니다. 마을 불빛이 멀리서 낮게 빛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 빛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일찍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평소보다 얼굴빛이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밤새 생각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짙었고 면도도 하지 않은 채였습니다. 연숙이 식당 앞에서 마주쳤을 때 정우는 잠깐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시간 되시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복순이 흔쾌히 연숙을 내보냈습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어귀 낡은 정자 아래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은 자리였습니다. 정우는 한동안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연숙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꺼낼 때는 꺼낼 것이라는 걸 몇 주 사이에 이미 알게 됐습니다. 어제 한 얘기 있잖아요.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얘기요. 연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손가락 마디를 천천히 폈다 접었다 했습니다. 오래된 긴장을 몸으로 다스리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전에 형한테 쫓겨났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개발하던 발효 기술이 있었어요. 당화 억제 발효 공법이라고 꿀의 포도당 분자 구조를 바꿔서 혈당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쓰는 것의 초기 버전이었죠. 연숙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형이 그걸 회사 이름으로 특허를 냈어요.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형 말만 믿었고 저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싸울 힘도 없었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뒤로 10년을 허비했습니다. 이것저것 했는데 다 안 됐어요. 그러다 우연히 양봉을 시작하면서 그때 못다한 연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처음부터 제 이름으로 특허를 냈습니다. 형이 가진 것과는 기술적으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연숙이 물었습니다. 그 특허 지금 유효한 거죠? 예. 등록된 지 3년 됐습니다. 그럼 빼앗길 게 없잖아요. 정우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허가 있어도 싸움이 붙으면 힘이 드는 건 작은 쪽입니다. 형 쪽은 변호사만 10명이 넘을 테고 저는 혼자입니다. 예전에도 그걸로 졌어요. 연숙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부당하다는 걸 알면서도 맞서지 못하는 이유. 연숙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연숙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상대가 크다는 이유로, 나는 작다는 이유로 그냥 참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나왔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달아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연숙이 말했습니다. 정우가 연숙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참고 살았어요. 식모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월급 한 번 못 받으면서도 그냥 버텼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갈 데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나와보니까 연숙이 잠깐 앞을 바라봤습니다. 사라지더라고요. 정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연숙의 말이 그 안에 조용히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우 씨도 그러지 마세요. 연숙이 정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특허가 있으면 싸울 수 있어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군청 소재지로 나갔습니다. 읍내에 작은 법률사무소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라고 해봤자 혼자 사무실을 운영하는 50대 남자였는데 정우의 특허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생각보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특허 등록이 유효하고 기술적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돼 있다면 침해 여부를 따지기 전에 먼저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당장 소송까지 갈 것도 없고 내용 증명 발송과 특허 침해, 경고장을 먼저 보내는 것만으로도 상대 측의 접근을 일정 부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연숙이 옆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읍내 골목이 보였습니다. 늦가을 햇볕이 낮게 깔려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씩 그림자를 끌고 걸었습니다. 정우가 볼펜을 들었습니다. 위임 계약서 서명란에 천천히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정우. 또렷한 글씨였습니다.
연숙은 그 글씨를 바라봤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 사람이 뒤가 아니라 앞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트럭 안에 침묵이 흘렀는데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오래된 것을 내려놓은 뒤에 찾아오는 가볍고 서늘한 침묵이었습니다. 산길로 접어들 무렵 정우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글자가 연숙에게는 30년 동안 듣지 못한 말들을 한꺼번에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연숙은 창밖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어느새 산 위로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붉고 긴 노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 안으로 천천히 저물고 있었습니다. 연숙은 그 빛을 눈에 담으면서 자신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 곁에서 연숙은 처음으로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식모가 아니라 누군가의 힘이 되는 사람.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연숙은 이제 막 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이 발송된 건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변호사가 정우의 특허 보호 조치를 밟는 동안 마을은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장날이면 할머니들이 고추와 감자를 늘어놓고 앉아 있었고 복순의 식당에는 여전히 된장찌개 냄새가 흘렀습니다. 정우는 새로 벌통을 들여와 산 중턱에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연숙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죽어버린 벌들 자리에 새 벌통이 놓이는 걸 보면서 연숙은 이상하게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무너진 자리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이토록 단단해 보일 수 있다는 걸 연숙은 정우를 보며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용 증명이 상대 측에 도달하고 사흘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뒤따라 2대, 3대, 모두 같은 색의 차였습니다. 번호판이 서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평지에 차들이 일렬로 멈춰 섰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골목으로 나와 구경을 했습니다. 이런 차들이 이 마을에 들어온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른 이들과 달랐습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듯한 얼굴이었는데 허리가 굽지 않았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정장깃이 반듯했고 걸음걸이에 오랫동안 몸에 밴 위험 같은 것이 배어 있었습니다. 수행원처럼 보이는 두 사람이 양옆에 붙어 걸었습니다. 복순이 식당 문 앞에서 그 광경을 보다가 연숙 옆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저 사람들 왜 왔대요? 연숙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도 알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정우의 얼굴을 봤을 때 연숙은 정우가 차들을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멈추긴 했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노인이 정우를 발견하고 멈춰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는 순간 마을 골목 공기가 이상하게 팽팽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우야. 노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권위 있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무언가 균열이 있었습니다. 70평생 굽히지 않았을 것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무언가를 내려놓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틀렸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골목에 떨어지는 순간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의 무게였습니다. 정우의 이름은 박정우였고
노인의 이름은 박정식이었습니다. 형이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식품 대기업 회장. 25년 전 아버지 앞에서 동생을 내쫓고 회사를 혼자 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이 개발하던 기술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그것을 발판 삼아 회사를 키워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작은 시골 마을 흙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정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왔습니까?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정식이 연숙 쪽으로 시선을 한번 옮겼다가 다시 정우에게로 돌렸습니다. 내용 증명 받았다. 변호사가 기술 독립성이 완벽하게 확보돼 있다고 하더라. 싸워봤자 내가 진다는 걸 나도 안다. 정우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까? 지니까. 정식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다. 내가. 목소리가 잠깐 잠겼습니다. 25년 동안 내가 개발한 걸로 먹고 살았다. 그 생각을 요즘 들어 자꾸 한다. 나이가 드니까.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갔습니다. 정우는 한참 형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용서해달라는 말은 듣지 않겠습니다. 정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연숙이 정우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정우가 연숙을 한번 바라보더니 앞을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제 기술로 만든 제품이 나온다면 지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는 제가 독립적으로 진행합니다. 회사 논리에 기술이 끌려다니는 건 없습니다. 정식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수행원 쪽을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서류 봉투가 넘어왔습니다. 계약서 초안입니다. 검토해라. 정우가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먼저 봅니다. 정식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 안도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거리를 동생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전 남편 준호의 집 근처였습니다. 빚독촉 때문에 준호는 요즘 거의 집에 없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동네 경로당에서도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날 정식의 검은 세단이 준호의 집 앞 골목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식이 차 창문을 내리고 마침 골목 앞에 서 있던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굳어졌습니다. 저 차가 무엇인지,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정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 볼 줄 모르면 평생 그 자리입니다. 창문이 올라갔습니다. 차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창문 유리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연숙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연숙은 그 시각 산 중턱 벌통 옆에 서 있었습니다. 새로 들인 벌들이 조심스럽게 벌통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옆에서 벌통 뚜껑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전화로 그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연숙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우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연숙이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이제 식모 아닙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3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가 연숙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벌통 뚜껑을 닫으며 연숙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바람이 벌판을 가로질러 지나갔습니다. 벌들이 낮게 날았습니다.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계약서가 최종 서명된 건
초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읍내 법률사무소 작은 회의실에 정우와 정식, 양측 변호사가 마주 앉았습니다. 연숙은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혀 있었고 안에서 오가는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숙은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봤습니다. 한방눈이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조용히 세상을 덮어가는 눈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연숙은 알아챘습니다. 눈 주위가 아주 조금 풀려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꽉 쥐고 있던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정우가 연숙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연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됐다는 말로 충분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정우가 내건 그대로였습니다. 기술 지분 보장, 연구 독립권, 브랜드 명칭의 발명자 이름 병기, 정식의 회사가 정우의 발효꿀 기술을 활용한 건강식품 라인을 출시하되 기술 원천은 박정우 연구소로 명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우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았습니다. 독립연구소 대표로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였습니다. 정식은 서명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우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우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연숙은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25년짜리 미안함이 말 한마디로 정리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용서는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라 긴 시간이 쌓이면서 서서히 오는 것이었습니다. 조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산 중턱 벌통 주변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삼법꽃이 먼저였고 그 뒤로 야생화들이 하나씩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정우가 새로 들인 벌들이 꽃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연숙은 이 자리가 이제 낯설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 이 산길을 오르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몸이 완전히 이 리듬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봄에 2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브랜드 런칭이었습니다. 정우가 오랫동안 구상해온 발효꿀 브랜드가 정식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름은 화선이었습니다. 꽃화의 샘선, 꽃에서 길어올린 샘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정우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제품 포장에는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우 연구소. 그 글씨를 처음 봤을 때 연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 이름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연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연숙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브랜드 런칭 자리에서 정우가 연숙을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공동이사라고 했습니다. 연숙이 깜짝 놀라 정우를 바라봤을 때 정우는 담담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습니다. 그 말에 연숙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나이에 남들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 이렇게 늦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서 올 줄은 몰랐습니다. 여름이 되자 마을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화선 발효꿀이 건강식품 시장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당뇨 환자 가족이 직접 찾아오기도 했고 도시에서 귀농을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정우를 만나러 오기도 했습니다. 복순의 식당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복순이 연숙에게 니 덕에 우리 식당도 살았어요 라며 웃었습니다. 연숙도 웃었습니다. 진짜로 웃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2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집 보기 좋다. 나이 든 부부인 줄 아는 사람도 있었고 동업자인 줄 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든 상관없었습니다. 연숙에게는 그냥 보기 좋다는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그해 가을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벌판에 바람이 세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정우가 벌통 점검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연숙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벌판을 바라봤습니다. 억새가 바람에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고 멀리 산 능선이 어둠 속으로 잠겨들고 있었습니다. 연숙은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더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59에 47만 원을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 하나만 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허름한 식당, 낡은 트럭, 말 수 없는 사내, 죽어버린 벌들, 쓰러진 벌통,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지금 이 자리가 됐습니다. 30년 동안 연숙은 누군가의 식모였습니다. 아무도 연숙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연숙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힘든지, 무엇을 꿈꾸는지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연숙 스스로도 그런 걸 생각할 자격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숙에게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화선 발육굴 공동이사 김연숙. 그 이름이 서류에, 명함에, 제품 소개 자료에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추워지기 전에 벌통 덮개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같이 해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두 사람이 함께 내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숙에게 내일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따뜻하게 느껴진 건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정우가 먼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연숙이 그 옆에 나란히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바람 부는 벌판 위로 길게 뻗었습니다. 연숙은 처음으로 자신의 그림자가 이렇게 길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뒤가 아니라 옆에 서면 그림자는 이렇게 당당하게 뻗는다는 걸, 늦게 핀 꽃이 더 오래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김연숙의 꽃은 예순이 다 되어서야 겨우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꽃은 누가 뭐라 해도 이제 쉽게 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늦은 만큼 뿌리가 깊었고 아픈 만큼 향기가 진했습니다. 벌판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억새가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연숙은 그 바람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연숙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0년 동안 식모 소리를 들으면서도 단 한 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연숙이 47만 원 하나 들고 나선 그 새벽이 사실은 패배가 아니라 진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늦게 피는 꽃이 있습니다. 봄에 피지 못했다고 해서 영영 못 피는 게 아닙니다. 연숙처럼 예순이 다 되어서야 피어나는 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이 가장 오래, 가장 깊은 향기를 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식모 취급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연숙처럼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참고 계신 그 시간이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마십시오. 때는 반드시 옵니다. 이 채널은 그런 분들 곁에 언제나 함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신다면 더 따뜻하고 가슴 시원한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오늘도 따뜻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